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주부예요. 저는 36살에 결혼을 했어요. 요즘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결혼할 때 저는 나이가 많은 신부축에 속했어요. 윗동서도 저보다 나이가 한참 아래였죠. 결혼 전에도 시아버지는 제가 나이가 많다고 은근히 눈치를 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 티를 내셔서 섭섭할 때도 많았는데요. 다행히도 시어머니가 항상 잘 챙겨주셔서 그걸 위안으로 삼았어요. 결혼 후에도 시아버지 태도는 달라진 게 없었어요.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았지만 늘 저를 차가운 눈으로 대하셨고 제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차곤 하셨어요. 그런데 윗동서한테는 어찌나 살가우신지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서운한 기분이 들곤 했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따뜻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좋았어요. 저는 엄마가 중학교 때 암으로 돌아가셔서 늘 엄마 품이 그리웠는데 시어머니한테서 그걸 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냉대가 계속되니 저도 시댁에 가는 일이 점점 부담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댁이라는 곳이 어려운 자리인데 그렇게 저를 싫어하는 분이 계시니 가기 싫어졌고 시댁 가는 날이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너무 소화가 안 돼서 약을 먹고 손까지 따고 갔는데 그런 저를 보고 시어머니께서 걱정스럽게 어디 아프니? 안색이 좋지 않구나. 네, 속이 계속 안 좋아서요. 약도 먹고 손도 땄으니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하자 시아버지는 그렇게 제 몸 관리도 못해서야 원 하며 신문을 소리내며 펼치시더군요. 그때 아주버니와 형님이 집에 왔는데 형님도 속이 안 좋다면서 약을 먹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형님한테 저런 참을미가 났나 보구나. 약 먹고 들어가서 좀 누웠다 나와라.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걸 눈치채고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다들 속도 안 좋은데 오늘은 가벼운 거 배달시켜 먹자. 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정말이지 시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형님이 밉거나 하진 않았어요. 형님은 그러기에는 너무 착하고 순했거든요.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거나 시부모님한테 아니요 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 전에 형님 부부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어찌나 배려있고 친절한지 정말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시아버지가 예뻐하시는 것도 이해는 됐어요. 다만 제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게 섭섭했던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형님과 거리를 두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아버지가 유독 형님을 많이 챙기시니까 저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남편 얘기가 원래 그러셨다는 거예요. 엄마, 원래 형수 안 좋아했어. 그렇게 말은 안 했는데 좀 경계한달까? 오히려 자기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게, 다들 형님 한 번 보면 좋아하잖아. 어머니는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지? 저도 궁금했지만 알 길은 없었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쇼핑을 가자고 하셔서 갔는데 형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동서, 혹시 지금 바빠요? 우리 지민이 어린이집 하교시켜줄 수 있나 해서요. 형님은 제가 나이가 더 많다며 말을 높여서 썼어요. 제가 부담스럽다고 해도 자기가 미안하다고 계속 쓰더라고요. 형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어머니랑 밖에 있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자 그렇구나. 좋은 시간 방해해서 미안해요. 라며 답을 했죠.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가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고 보시더니
급하게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큰애야, 너 이 돈이 뭐냐? 네가 돈 보냈다고 문자가 오는데? 아니다. 우리 쇼핑하는데 네가 왜 그래? 됐다. 다음에 집에 오면 돌려줄게. 어머니, 무슨 전화인데 그러세요? 아니, 큰애가 너랑 쇼핑할 때 쓰라면서 돈을 30만 원이나 보냈지 뭐니. 얘는 진짜 사람 부담스럽게 왜 그러나 몰라. 라며 불편하다고 하시길래 형님이 저랑 어머니 쇼핑한다니까 생각해서 보내셨나 봐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지가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니? 걔는 생각해주는 것처럼 하는데 알고 보면 더 불편하게 만든다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형님한테 고맙기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저한테 꼬박꼬박 존댓말을 하니 저도 편하게 형님을 대할 수 없는 것도 그렇고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한테 말하지 않으셨지만 형님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앞에서 다른 형제 불평을 하는 일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만큼 말을 아끼는 분이셨고 형님과 제가 같이 있을 때는 눈에 띄게 한 사람을 편애하는 일도 없으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좋았어요. 남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게 믿음이 가고 듬직했거든요. 결혼하고 3년 정도 됐을 때 저희 큰딸이 태어났어요. 안 그래도 시아버지 태도는 바뀐 게 없었죠. 형님네 딸은 안 보이면 찾으실 정도로 챙기고 예뻐하셨지만 저희 딸에게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셨고요. 저는 저 때문에 우리 딸까지 시아버지 미움을 받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언젠가는 형님네 딸이랑 우리 애가 같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 수도 고치는 사람이 집에 오니까 시아버지가 얼른 형님네 딸만 안아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거든요. 그 일로 남편도 마음이 상해서 아버지, 우리 윤지가 더 어리잖아요. 민지는 혼자 걸을 수 있는데 덜렁 윤지만 남겨놓으세요. 라고 해도 시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 우리 아버님 사랑받는 거 너무 연연하지 말자. 그래도 어머님이 우리 윤지 많이 예뻐해 주시잖아. 나도 그 힘으로 살아. 라고 하니 남편은 아무리 정이 가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지만 너무하시잖아. 하긴 어릴 때도 항상 형만 편애했으니까. 라고 하길래 우리 나중에 윤지가 커서 아버님 때문에 상처받은 일 생길 것 같으면 윤지 아예 아버님 댁에 데려가지 말자. 그래, 그러자. 그런데 저 우리만 받으면 됐지. 우리 딸까지 상처받게 할 순 없지. 라며 서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게 됐어요. 그토록 건강하셨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병원에 빨리 가서 응급조치도 잘 받으시고 후유증도 많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 자꾸 시름시름 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형님이 번갈아 가면서 시아버지 병간호를 했는데요. 저는 아무리 해도 형님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진짜 비싸고 구하기 힘든 영양제에서부터 그때는 잘 없었던 산삼 배양액까지 가져왔고요. 매주 다른 꽃을 가져와서 꽂아놓고 시아버지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사오더군요. 저도 꽃도 가져가고 음식도 준비해서 갔지만 그 정성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입맛이 까다로워서 찾으시는 것도 시중에서 안 파는 게 많아 저는 찾아보다가 포기하는데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구하는지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 번은 시아버지가 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갈비찜을 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못 들은 형님이 직접 섭산적을 만들어 오셨는데 정말 보기에도 예쁘고 고급졌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해온 갈비찜은 안 드시고
형님 섭선적을 드시고 만족하셨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반찬통 밑바닥에 붙은 랩을 보시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아니, 그냥 샀으면 샀다고 하면 될 것을. 라고 혼자 말을 하시며 통을 버리시길래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땡땡 백화점 섭선적이라고 바코드 표가 붙어 있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리를 두셨던 거고요. 아무튼 시아버지는 형님의 극진한 간호를 몇 년간 받으시다가 폐렴이 악화되셔서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슬픈 일이었지만 저희 부부는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는데요. 시아버지가 부동산에 현금에 재산이 좀 있었거든요. 그 재산의 80%를 형님네에 주신 거예요. 저희는 지방에 있는 땅을 조금 물려받았고요. 나머지는 어머님 몫이었죠. 오죽하면 시어머니가 변호사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자기한테 알리지 않았냐며 화를 내실 정도였으니까요. 저와 남편은 마음이 상했지만 시어머니를 위로했어요. 어머니, 저희 괜찮아요. 저희가 벌 능력 없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까지도 저희 힘으로 살았는데요, 뭘. 그래, 엄마. 이 사람 말이 맞아. 그리고 엄마도 신경 쓰지 말어. 저도 남편 말처럼 시어머니한테 고마웠어요. 시댁 집안 어른 중에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든든했으니까요. 사실 형님네 가족과 저희 가족은 친하기 힘들었거든요. 아무래도 형님네가 시아버지한테 편애를 받으니까 저희가 마음을 터놓고 가까이 지내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아주버님도 저희를 은근히 무시하셨고요. 그렇게 쌓이다 보니 왕래도 별로 없었는데 재산까지 이렇게 형님네가 거의 가져간 마당에 시어머니마저 우리를 챙기지 않았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튼 재산 상속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형님은 시어머니한테 저희가 재산도 이만큼 받았으니까 어머니를 저희가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괜찮다. 나는 혼자 지낼 수 있어. 지금처럼 여기서 살면서 가끔 너랑 둘째나 보면 되지. 라고 하셨지만 형님이 끝까지 우겨서 시어머니와 형님네가 합치게 됐어요. 그때 우리는 남편 직장 일로 지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거리가 멀다 보니 시어머니한테 자주 가기 어려웠어요. 형님네와 합치시니 전화도 전보다 많이 못하겠더라고요. 어쩐지 형님 눈치가 보였고 시어머니도 편히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연락이 줄었죠. 그렇게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전화를 해서 여보, 어머니 어디 계신지 좀 찾아봐. 전화도 안 받으시고 뭔가 이상해. 형도 전화가 안 돼. 라길래 전화를 해봤더니 정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가 아예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형님한테 전화했지만 형님 전화도 끊긴 상태였어요. 정말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차표를 끊고 형님 댁으로 무작정 찾아갔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아줌마가 나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줌마, 여기 언제 이사 오셨어요? 여기 원래 살던 사람들 모르세요? 나 여기 이사 온 지 석 달 좀 더 됐는데 여기 살던 사람들 외국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 혹시 할머니 못 보셨어요? 저희 시어머니거든요. 할머니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처음 이 집 보러 왔을 때 요양원 차가 와서 어떤 할머니 태워가는데 나 못 간다며 시끄러웠는데 그분인가? 아무래도 일이 생겼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저는 바로 남편한테 연락해서 빨리 올라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형님과 아는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닥치는 대로 연락을 해봤죠. 그러자 형님 소식을 아는 여자가 나타났어요. 걔네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작년부터 그랬는데 형제인데 몰랐어요? 네, 저희는 들은 게 없어요. 어머니 소식도 모르고요. 라고 하자 그 여자는 시어머니 치매 와서 자기는 못 돌본다고 요양원 입원시켰단 얘긴 들었어요. 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건강하고 기억력 좋던 시어머니가 치매라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이 올라오자마자 이사 온 사람이 봤다는 요양원부터 찾아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 안 계셨어요. 그분 한 달만 있다 나가셨어요. 며느리가 다른 요양원으로 옮긴다고 했거든요. 혹시 어디로 가신 건지 아시나요? 경기도로 가신다는 얘긴 들었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네요.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요양원을 뒤졌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곳까지 일일이 조사해서 알아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희 걱정은 커져만 갔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충청도에 요양원 한 곳을 더 가봤어요. 원래 가보려고 했던 요양원은 아니었는데 우연히 눈에 띈 다음부터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안내 데스크에 있는 분이 이분 얼마 전에 들어오셨는데 아드님이란 분이 6개월치를 한꺼번에 주고 가셨어요. 라며 저희를 시어머니 있는 방으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입원실에 간 저희 부부는 너무 놀라서 입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6명이 같이 쓰는 방, 제일 벽쪽 침대에 모로 누워서 정신없이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어머니, 어쩌다가 여기 이러고 계세요. 저희 왔어요, 어머니. 제가 펑펑 울면서 어머니를 부르자 남편이 저를 달랬죠. 요양 사는 시어머니가 우릴 못 알아볼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엄마 6개월 전에 봤을 때도 멀쩡하셨다고요. 그랬어도 지금은 치매가 오셔서 라고 안내원이 말하는데 청욱이냐? 라는 시어머니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부르며 다가가니 시어머니는 금세 다시 잠이 드셨어요. 요양원에서 안정제를 준다는데 그걸 먹고 계속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를 퇴원시켜서 바로 집으로 모시고 와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죠. 뇌 MRI상으로는 치매 소견이 안 보인다는 말을 듣고 저희는 일단 안심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을 한마디도 못 하시는 거였어요. 다시 병원에 가보니 아무래도 충격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에 저희 부부는 형님 부부한테 분노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형은 뭐야? 형수는 그렇다 치고 자기는 자식인데 와, 정말 인간도 아니야. 진짜 그렇게 잘할 때는 언제고 이건 아버님 돌아가시고 재산 받으니까 어머님 집까지 차지하려고 한 거잖아. 어떻게 이러냐? 어머님 사실 곳은 남겼어야지. 내가 시집 와서 어머니 안 계셨으면 어떻게 버텼겠어. 우리 형님네 찾지 말고 우리가 어머니 잘 돌봐드리자. 그 사람들 그깟 돈 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 그래. 여보, 정말 고마워. 라며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시어머니 건강 회복을 위해 열심히 간병을 했어요. 말도 못하고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병원도 다니면서 한의원에서 보약도 지어드렸고 마사지를 배워서 매일 시어머니 온몸을 마사지 해드렸어요. 반찬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매일 고기와 채소를 마련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점점 기력을 회복하셨고 다시 말을 조금씩 하게 됐어요. 돌아오는 검진날 병원 의사가 이제 정상으로 다 돌아오신 것 같네요. 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라고 하는 말에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너무 다행이에요. 정말 잘 됐어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무슨 그런 말을 해. 다 네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았다. 라고 또렷하게 말씀하시는데 눈빛도 예전처럼 반짝이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또 울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안고 계속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 시어머니는 저희를 부르시더니 이거 니네 몫이다 라며 서류를 내미시는 거였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내가 너네 앞으로 해놓은 거야. 남편과 같이 서류를 보니 주식하고 예금에 작은 건물 하나가 저희 앞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전부터 형님이 사근사근한 게 어딘가 어색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알아보셨다고 해요. 형님은 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도 여러 의사들과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들한테서 돈을 좀 챙겼던 것 같은데 정확한 증거는 없었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아주버님 결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주버니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시아버지도 착하고 말 잘 듣는 형님을 좋아했고요. 결국 결혼을 시키긴 했지만 형님이 좋아지진 않으셨대요. 그렇다고 내 자식으로 들어온 아이를 무턱대고 미워할 수도 없고 나도 참 힘들었다. 그래서 큰애가 나를 요양원으로 보낼 때 거기선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벌받나 보다 했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분명히 형님이 남은 재산도 탐을 낼 것 같아서 미리 준비를 하셨대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준 건물과 예금을 저희 부부 명의로 해놓고 원래 시어머니가 갖고 있던 주식들도 저희 앞으로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주식은 시어머니가 젊을 때부터 갖고 있던 건데 지금은 몇십 배가 됐다고요.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있는 재산들까지 받아내려다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거였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남의 눈을 의식해서 좋은 데로 보냈다가 나중에 허름하고 작은 곳으로 다시 옮겼던 거죠. 정말 그런 치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쳤어요.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살아계신데 저희가 이걸 받을 순 없어요. 맞아요, 엄마. 이건 엄마 갖고 계세요. 너희는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도 나를 찾아서 그 먼 데까지 왔었잖니. 나도 이제 너희밖에 없는데 내가 이걸 가져서 뭘 하겠니?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니가 애써 지키신 재산을 물려받게 됐죠. 그래도 함부로 쓸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저희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보이스피싱일까봐 받지 않았는데 계속 와서 할 수 없이 받았죠. 동서, 나예요. 잘 지내요? 형님? 아니, 지금 잘 지내요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형님이 어이가 없었어요. 형님은 오해가 있었던 것 뿐이라며 곧 한국에 들어가는데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보자고 했죠. 시어머니가 보시면 또 어떤 충격을 받으실지 모르니까요. 저와 남편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형님 부부를 만나러 갔어요. 두 사람은 잘 지냈는지 전보다 훨씬 살이 쪘더라고요. 연락도 못하고 가서 미안해요. 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연락한다는 게 너무 바빠서.
됐고,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겁니까? 남편이 형님 말을 끊고 딱딱하게 말하자 아주버니는 무슨 일이라니 형제 사이에 당연한 거 아니야? 했고 형수는 다 오해가 있었어요. 저희가 급하게 할 사업이 있어서. 그래서 말인데 우리 사업에 투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형님이 생글거리며 얘기하는데 너무 얄밉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 사업이라는 게 건강식품 다단계였어요. 지금 두 사람이 자기들 밑으로 회원들을 늘리느라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곧 수익이 나서 투자금을 돌려준다는 거였어요. 저와 남편은 기가 막혀서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형님. 저희도 아까워서 못 쓰는 돈을 어떻게 그런 일에 투자해요? 라고 하니 형님은 계속 웃는 얼굴로 이건 서방님이 정하실 일 아닌가요? 동서가 나설 일 아닌데? 저는 화가 나서 내가 진짜 동서고 나발이고 이런 거 떼고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너 어린애가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어디서 여기저기 등쳐먹고 쉽게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들어? 재산 안 준다고 시어머니를 이름도 없는 요양원에 보내? 내가 너 그래도 윗 동서니까 봐주는데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우리 앞에서 그냥 사라지는 게 좋을 거야. 라며 아주 세게 나갔어요. 그리고 남편하고 같이 일어나 나오니 두 사람이 저희를 붙잡으며 돈을 달라며 사정을 하더군요. 아, 다 듣기 싫다니까요. 정말 경찰 부를까요? 라고 제가 소리를 꽥 지르자 두 사람은 그제야 포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 둘은 미국에서 다단계로 편히 돈을 벌려고 하다가 가지고 갔던 돈을 죄다 탕진해서 처음 가서 샀던 집도 팔고 여기저기 전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집으로 돌아와서 재산을 시어머니 살아계신 동안에 어머니만 위해서 쓰자고 다짐했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생각해 주신 만큼 어머님한테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하더군요. 형님네는 한참 후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저희에게 몇 번이나 연락을 했지만 저도 남편도 전화만 받고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그 후로 형님네 가족은 저희에게 더 이상 연락이 없었고요. 그래도 남편 핏줄이니 걱정도 되고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시어머니한테 했던 걸 생각하면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도 속인 거나 마찬가지고요. 돈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 보니 그 힘이 대단하긴 한가 봅니다. 지금도 저희는 시어머니와 잘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정정하시답니다. 저희는 많은 욕심 내지 않고 아이 잘 키우고 어머니 건강히 잘 모시며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모두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